저는 어릴 적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연탄난로가 있었고 밤이면 다 해진 솜이불을 겹겹이 깔고 이불을 덮은 뒤 서로 발끝을 맞대고 잤습니다. 겨울 새벽엔 창문 틈으로 흰 입김이 새어나왔고 비가 오면 벽지에 물길이 생겨 누런 자국이 번졌습니다. 천장 모서리엔 곰팡이가 밤하늘 별처럼 점점이 늘어났고 바닥 장판은 여기저기 기름때로 반짝거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잘되는 동생들을 피해 부엌에 쭈그려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공책을 아끼려고 글씨 위에 또 글씨를 끼워 넣으며 종이가 검게 되면 불쏘시개로 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좁은 집을 가득 채우면 우리 형제는 서로 젓가락이 부딪히지 않게 조심조심 그릇을 돌려가며 먹었습니다. 그때 제 꿈은 단순했습니다. 방 2칸, 한 사람씩 제대로 누워 잘 수 있는 집, 엄마가 겨울에 하염없이 손을 비비 안아도 되는 집, 옷 갈아입을 때 눈치 안 봐도 되는 집, 그런 집에서 화목하게 웃는 우리 가족을 상상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과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고급 승용차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열더니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이번에 1등으로 입학했다면서. 너 우리 집 꼴통 좀 공부시킬 수 있겠나? 첫 달 수업료는 한 달에 10,000원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과외가 끝나면 조기구이며 전복이며 몸에 좋은 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까지 과외를 해주고 집에 가면 낡은 형광등 아래서 동생들의 연필심을 깎아주느라 손끝이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들고 마루 끝에 앉아 쌀자루를 어깨에 올리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포대가 어깨뼈에 파고들어도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동생들이 우리 형 부자라며 싱글벙글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안도감이 제게는 사치였지만 동시에 제가 어른이 되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평소보다 소금을 조금 덜 넣은 된장국을 끓였고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2그릇 드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의 고단함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포기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공무원 시험을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아이들 과외를 하고 밤에는 책상 앞에서 눈을 비비며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손난로 대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동상처럼 얼어붙은 손가락을 달랬고 책 귀퉁이에 오늘의 명언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2번의 낙방 끝에 23살 구청 사회복지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날 지급받은 흰 컵과 서랍 열쇠, 명찰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월급날엔 엄마에게 내복을 사드리고 아버지의 손에 묵직한 용돈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 식탁 위에는 고등어 3송과 달걀 부침이 올랐고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고등어뼈를 쪽쪽 빨며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일만 있을 거라고 혼자 다짐했습니다. 결혼은 30을 막 넘긴 해에 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넉넉한 집에서 자랐지만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 12평 반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숙여야 지나갈 수 있는 낮은 천장, 여름이면 눅눅해지는 벽, 겨울이면 바람이 새어들던 창문, 가끔은 코끝에 느껴지는 아릿한 연탄 냄새로 소리를 지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웃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꼬깃꼬깃한 전당 쿠폰을 꺼내며 할인 상품을 확인하던 아내의 얼굴,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전세를 대출 끼고 자가로 바꾸는데 10년이 걸리는 동안에도 변함없던 미소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한 자리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새벽엔 보고서를 고치고 인사이동 때마다 골판지 상자에 물건을 싸며 제 책상 위치를 바꿨습니다. 월말이면 수납창고 앞줄이 꼬불꼬불 이어졌고 겨울이면 민원실 유리문에 김이 서렸습니다. 매일매일 웃음으로 가난의 고통을 덮어가며 한 장 한 장 통장에 찍힌 도장은 우리 둘이 함께 누른 발자국 같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고 지방의 작은 땅도 사게 되었습니다. 은퇴식 날 후배들이 박수를 치고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을 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메일함도 텅 비었습니다. 매일 내일이 정해져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백지가 되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이란 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시계를 보면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오후빛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누입시다.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어. 아니, 당신이 고생했지? 난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여기서 멈춰 있을 내가 아니잖아. 카페와 분식집 프랜차이즈를 알아봤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교육비,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내내 가게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대체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 원재료 시세가 매달 춤춘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뒤따랐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무인 모텔 하세요? 키오스크, 도어락, CCTV 다 자동이고 청소만 외주 맡기면 돼요. 예약은 앱에서 알아서 들어오고요. 리스크 거의 없습니다. 월 2천은 기본이죠. 투자금 회수도 빠르고 사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 말은 저에게 달콤한 처방전 같았습니다. 앉아서 돈 번다는 문장이 오랜 노동의 피로를 녹여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숙박업은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은 인터넷에 평가도 한다는데 민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다 시스템으로 돌아가. 우린 관리만 하면 돼. 그렇게 우리는 오래된 5층짜리 모텔 건물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출 서류가 포개졌습니다. 자기자본 사업과 대출 11억, 총 15억. 그 돈은 우리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예상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노후 전기 배선 교체, 스프링클러 보강, 방음 공사, 욕실 타일 전면 교체, 매트리스와 침구류 업그레이드, 키오스크 도어락 CCTV 최신형 도입, 오지. 공유기 증설, 프론트 없는 무인 입실 동선 설계. 층마다 방향제는 구역마다 다르게 맞췄고 각 방에 소화기를 새로 채웠습니다. 간판은 낮엔 얌전하고 밤엔 은은하게 빛나도록 LED 컬러 온도를 테스트했습니다. 매트리스 경도를 2번 바꿨고 베개 높이는 설문을 받아 2종류로 비치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그 포스팅, 지도 등록, 예약 플랫폼 연동, 지역 키워드 광고까지 묶었습니다. 견적서는 매주 업데이트됐고 예산표의 오른쪽 끝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에 조금 쓰더라도 멀리 봐야지. 여보, 괜찮을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괜찮아? 첫 해에 회수할 수 있어? 요즘 트렌드만 맞추면 돼.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 오픈 첫날 키오스크 화면에 첫 예약이 찍힐 때 아내는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왔어.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첫 주말은 전 객실 매진, 평일 점유율 60%, 리뷰엔 가성비 좋음, 깔끔, 조용함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에 층마다 조용히 돌아보면 접힌 이불의 주름이 반듯해 보였고 쓰레기 봉투 묶음은 경쾌하게 가벼웠습니다. 저는 재무 엑셀에 안정적이라는 주석을 달았고 아내는 거실에서 캐리어 사진을 보며 여행 계획표를 만들곤 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엔 부모님 산소에 떡과 과일을 풍성히 올렸고 아이들에겐 소소한 여행비를 찔러줬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도 가벼워졌습니다. 저녁마다 과일을 나누며 우린 이제 좀 누리는 거야 라고. 세 번째 봄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 뒤편 골목 모퉁이에 있던 낡은 모텔 하나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철거음이 들렸고 한 달 뒤 외벽이 유리 커튼홀로 바뀌더니 지붕엔 은색 라인 조명이 올라갔습니다. 커뮤니티엔 신축급 리모델링, 조식 제공, 프리미엄 침구, 대형 프로젝터 룸이라는 문구가 돌았습니다. 프론트 앞엔 포토존이 생겼고 객실 사진은 잡지 화보처럼 반짝였습니다. 오픈 행사로 주중 30% 할인? 우리는 물끄러미 그 간판 불을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예약 곡선이 꺾였습니다. 주말 점유율 90, 70, 50, 평일은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래프선이 무릎을 꿇는 듯 툭 꺾이는 걸 보는 내내 제 가슴도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옵션을 바꿔볼까? 늦은 체크아웃, 음료 쿠폰이라도. 사진도 다시 찍자. 우리는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끼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조명을 조정했고 베딩을 새로 깔았습니다. 향도 교체해 층마다 시그니처를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리뷰는 대체로 무난했지만 예약 플랫폼의 상단 노출은 경쟁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가격을 내렸고 내릴수록 이익은 줄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올랐습니다. 스프링클러 점검일은 정해져 있었고 소방점검에서 지적한 비상구 표지판의 밝기를 또 손봤습니다. 객실 내 충전 케이블을 보강했고 배수구 냄새를 잡으려 트랩을 갈았습니다. 비용은 쌓이고 예약창은 조용했습니다. 세무신고를 준비하던 어느 날 누락됐던 하자 보수비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유보했던 배관 교체 일부 비용, 카드 명세서엔 현금 서비스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엔 200만원, 그 다음엔 350만원. 카드 한 장으로 돌리고 다음 달엔 다른 카드로 막았습니다. 저는 가계부의 날짜 칸에 결제일을 색깔별로 칠해두고 매일 확인했습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았고 가끔은 벨소리를 끄고 조용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들을 꺼내보더니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다시 넣었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던 2년 동안 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경쟁 모텔은 추가로 무료 조식을 걸었습니다. 1층 카운터 옆 미니바에서 커피와 빵을 제공한다는 사진이 올라왔고 밤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샤워부스 조명 사진이 인기글로 떠올랐습니다. 리뷰 상단엔 신축 느낌, 사장님 친절이 고정됐습니다. 우리는 무인 운영이라 친절을 강조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를 키오스크 첫 화면 최상단으로 올리고 응대 매뉴얼을 다시 만들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시스템으로 대여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전화가 울리면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입에 붙을수록 제 안쪽 어딘가는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여보, 우리도 조식을 간단히라도. 조식은 인건비와 위생관리, 폐기 비용이 따라 붙습니다. 우리는 계산기 앞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청소 외주비 200만원, 대출 이자 580만원, 전기수도통신비 120만원, 광고비 80만원, 월 고정비 총합 약 980만원. 매출은 그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밤중 빈 객실 방마다 불을 켜고 잠깐씩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향이 너무 세나? 침대 스프링 소리 나나? 문틈의 빗샘을 확인하고 욕실 배수구 물막이를 다시 꽂았습니다. 새벽 4시 계단참에서 혼자 앉아있다 보면 사소한 잡음들이 거대한 실패의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산책 나가던 때는 계단 사이사이 먼지의 결까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천장에서 미세 누수가 생겼습니다. 하자보수팀을 불러 실리콘을 갈고 위층 배관을 보강했습니다. 그 비용은 또 카드에 올라갔습니다. 예약 플랫폼에서 프로모션을 걸면 상단 노출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할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방은 조금 찼지만 찼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 뒤엔 늘 빈주머니가 남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예약 알림이 울리기를 기다렸고 알림이 없으면 달력을 멍하니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끝낸다는 건 곧 정리 매각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17억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5억. 조용했습니다. 12억. 한 번의 전화가 왔지만 시장 안 좋아요. 더 내리셔야 돼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보험을 해지했고 적금을 깼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꺼냈을 때 한동안 통화는 어색한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회사 바빠요. 근데 왜 그걸 하셨어요?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피곤함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제겐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방 안엔 오래된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결국 10억. 그 가격을 보자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내리자.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억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일 부동산 사무실의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대출을 갚고 중개 수수료 중 도상환 수수료, 정산 비용, 밀렸던 수리비를 제하고 통장에 남은 숫자는 우리의 지난 2년을 조용히 요약했습니다. 7천만 원 남짓. 현금 서비스를 갚고 나니 실제로 손에 쥔 건 2천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서류를 파일에 넣으면서 저는 제 손등의 혈관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증금 500, 월세 40의 낡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복도 형광등은 깜박이었고 현관문은 한 번에 닫히지 않아 어깨로 밀어야 했습니다. 계절마다 틈에서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하얀 봉투 안 약봉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구청 일자리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공공근로 건물 미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새벽 5시 반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 때 나는 냄새는 고무장갑을 뚫고 올라왔고 타일 사이사이를 솔로 문지를 때 문득 제 손등에 굳은 살이 그동안의 삶을 말해주는 듯 보였습니다. 옆 라인 할아버지는 걸레를 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한 번에 3번, 모서리는 2번.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는 늦은 아침상을 차려둡니다. 미역국은 항상 미지근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위에 하얀 김이 작게 떨릴 때 그 온기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물 위에서 작게 울립니다.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예전 동료들의 단체방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지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무인 모텔로 이끌던 그 사람도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라는 짧은 문장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오후 4시에 볕이 베란다 바닥을 사선으로 스치고 그 빛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걸 바라보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빛은 말이 없지만 하루의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서 벌어진 꽃처럼 흩어졌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서로 엉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병원 같이 갈까?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젓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우리는 더 자주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우리 사이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난초 화분을 창가로 옮겨 놓았습니다. 잎에 앉은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는 그 손길이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전에 제가 믿었던 것들, 성실함, 진솔함, 긍정적인 마음은 현실 앞에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앉아서 돈 버는 건 그저 허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지 않았고 경쟁의 속도는 우리가 살아온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조명을 더 밝게 켜는 것보다 서로의 눈을 더 자주 바라보는 게 먼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여보, 이제는 애들한테 얘기도 그만해요. 기대 말고 우리 둘이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문장 안엔 체념과 휴식, 슬픔과 작고 단단한 결심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작은 커피 2잔을 샀습니다. 하나는 설거지를 마친 아내 앞에, 하나는 제 자리 앞에.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싸구려였지만 그 온기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시는 동안만큼은 서로의 심장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했던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옆에서 국을 데워주는 나의 가족이라는 것도 이제야 압니다. 저는 실패담을 자랑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전 재산과 관계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돈은 언젠가 다시 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신뢰와 다친 마음, 소식이 끊긴 전화번호는 어떤 이유로도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잘 견디고 있다고요.